대중문화 아나토미여서 그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쨌든 이 수업에서는 이제 8주 동안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오늘은 그 대중문화를 이야기하는 컨텍스트를 일단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직접적으로 대중문화와 연관된 건 아닌데 그 20세기 후반에 어떤 그 대중이 됐건 아니면 뭐 문화가 됐건 예술이 됐건, 그러니까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컨텍스트를 저는 어쨌든 다원주의라고 하는 걸로 보고 싶고요.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 대중이나 대중문화를 말하는 방식은 어떤 보편성이나 보편주의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대중에 대한 이야기나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랑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에 제가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좀 걱정도 드는데, 굉장히 어려운 어떤 개념들이 일단 첫 시간에 거의 뭐 폭격기처럼 쏟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제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가 20세기 후반에 어떤 새로운 다원주의 패러다임을 갖고 왔고, 그 다원주의가 어떤 것에 대한 대립항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여서 이제 저처럼 미학을 전공하는 사람, 그리고 더구나 저는 서구 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쓰지만 개념은 거의 다 영어로 사유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많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좀 어려운, 어떻게 보면 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아주 전문적인 개념들을 일단 오늘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중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오늘은 이 플루럴리즘,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그 컨텍스트 안에서 얘기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많은 경우 서구에서는 70년대 이후라고 이야기가 돼요.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70년대 이후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체로 그 서구의 68 혁명 이후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실패한 그러나 문화혁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8 이후의 어떤 새로운 가치관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그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어떤 그 68, 문화혁명으로서의 68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다원주의가 극복하려고 하는 과거,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상징적인 차원에서 다원주의가 극복하려고 하는 패러다임은 분명히 근대적 보편성의 패러다임이고요. 그래서 그 근대적 보편성이 어떻게, 흔히 보편성의 폭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보편성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어떤 소수자나 타자들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이제 목소리를 갖게 되는 상황이기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사적 조건,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체 타당한 가치라고 하는 걸 많은 경우 보편성이라고 하는 걸로 뭐 당연한 거 또는 자연스러운 거, 어느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보편성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근대적 이념으로서의 보편성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면, 보편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특정한 시대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근대라고 하는, 서구의 근대가 자신들의 어떤 그 가치관으로서 제시했던 보편성이 이제 다원주의 사회에서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근대의 패러다임은 중심의 가치로서 효용성을 갖고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70년대 이후에 어떤 모든 삶의 제반 가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보편성의 폭력 또는 보편성의 이념은 중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립항으로서 다원주의적인 가치가 그것과 싸우고 있는 형세인데, 그랬을 때
흔히 보편성, 그러니까 근대적 보편성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제가 거기다 써놨던 이성, 뭐 주체, 그 다음에 그 근대적 공동체가 지향했던 바의 컨센서스, 합의, 뭐 동의, 일치 이런 거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굉장히 민주적인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이 합의라고 하는 것에 이르는 어떤 그 형식적인 패러다임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성, 뭐 주체, 합의, 통일, 자아, 동일성, 뭐 역사, 진보 이런 개념들을 흔히 듣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동시대 사회에서도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런 어떤 그 개념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성이나 주체나 합의나 이런 개념을 썼을 때 부정적인 텀으로 삭제되어 버리는 지금 대립항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오포지션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대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성이라는 말의 대립항, 그죠? 이분법적인 대립에서 이성이라는 말이 보편성의 지위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리는 항.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다원주의 사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가치로서 이야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뭐 가령 이성이라는 말에 대한 대립항은 비이성, 비이성을 좀 더 쉽게 풀면 광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성과 광기라고 하는 주체라고 하는 말의 뭐랄까요? 타자를 뭐로 볼까요? 주체의 대립항이 뭐죠? 비주체. 타자? 그거는 동일자에 많은 경우, 그러니까 더 same이라고 하는 말의 대립항으로 the other, 타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주체라는 말에 대한 아마 대립항은 그 주체라는 말 속에 들어있지만 근대에 중요하게 사유되지 못했던 종속이라고 하는 개념. 주체라는 말 속에 사전적인 의미로 종속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합의라고 하는 말에 대한 타자는 분명히 불일치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뭐 통일에 대해서는 분열, 자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뭐랄까 이 경우는 셀프 또는 뭐 자의식 이런 말에 대해서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말, 동일성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뭐 차이라고 할까요? 그죠? 이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용어들을 그 자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순간 사유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어떤 대립항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게 어떤 민주적으로 대등한 개념이 아니라 언제나 수직적인 어떤 서열을 이루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근대적 이념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 순간 사라져버리는 어떤 사유할 수 없는 것 또는 어떤 의미에서 제대로 사유될 수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광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순간 그건 이미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방식이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근대가 추구했던 그러니까 그 중세라고 하는 전 근대적 가치를 극복하려고 하면서 근대가 제시했던 새로운 보편성들을 억압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의 등장, 이게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단절일지는 모르겠는데 근대와 포스트 근대 또는 탈근대라고 하는 그 사이의 어떤 그 차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편주의와 다원주의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말도 좀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요. 이제 보편성이라는 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은 보편성을 동일시할 수 있어요. 그걸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에서 이야기한 저런 가치들, 물론 여기에 하위 개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성, 합리성, 과학, 법칙, 객관성 뭐 이런 방식의 어떤 하위 개념들이 그 밑에 깔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보편성을 그 자체 당연한 것으로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보편성을 폭력으로 경험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여성이 보편성에 대해서
폭력이라고 경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또는 어떤 객관적 지표로서 그 입장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어떤 타자라고 하는 의식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여성이 여성의 의식을 갖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분명히 어떤 가치가 있고 심지어 저도 여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근대의 타자이지만 저 위에서 얘기하는 이성, 주체, 합의, 통일 이런 말들을 써야 하는 어떤 맥락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사유하는 매 순간 여성으로 사유하진 않으니까 어떤 보편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유하는 맥락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그 자체로 부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일단은. 그러니까 그래서 컨텍스트라는 말이 계속 중요하게 얘기가 됩니다. 어떤 맥락에 있는가에 따라서 개념들이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일단은. 그래서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서구 백인 남성 이성애자 엘리트라고 하는 늘 하는 말이죠. 이 말은. 그죠? 그건 서구 백인 남성 이성의 엘리트의 발언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래서 보편성이 헤게모니가 돼버리면 헤게모니라는 얘기가 되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미 포섭되어 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순수하지 않다. 그렇죠?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집단들이 권력을 은폐하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그 보편성이 움직여 왔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건데, 그래서 그 보편성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성적이어야 하고, 그죠? 어떻게 애미가 돼가지고 자식을 버릴 수 있어. 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당연함 또는 상식의 어떤 차원이 있어요. 그 차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제 그 경우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말하자면 그 작동시키는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수업에서는 아주 삐딱하게 대중문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누가 그 말을 하는가? 니네 아버지가 말했어?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되는, 그죠? 선생님이 말했다고, 교수가 말했다고, 옆집 아줌마가 말했다고, 이런 어떤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이라고 하는 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처럼 내 말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보편타당해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아버지 말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날의 그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발언 방식을 이제 정치적인 어떤 올바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정치적으로 올바른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가, PC라고 하는데요. P와 C를 칠판 좀 쓰기가 그러네. 제가 글씨를 못 써서 그냥 가급적 말로 해볼게요. 결정적인 순간에만 쓰고. 그래서 PC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페미니스트들이 상당히 많이 했던 운동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보편타당한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포지션을 드러내는 방식. 그러니까 포지션을 드러낸다는 얘기는 제가 그 옆에 partiality라고 하는 영어를 썼는데 편파적이라는 얘기예요. 나쁜 말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 편파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넌 너무 편파적이야.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쓰는 비판이거든요. 너무 파셜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다원주의에서는 일종의 미덕입니다. 내가 말한다 라고 할 때 그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편타당한 어떤 포지션으로 옮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고백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고백적.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말, 이거는
과학의 언어잖아요. 자연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보편타당한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서 미덕으로 이야기된다면, 다원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스스로의 편파성, 스스로의 입장, 그렇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연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 나는 여성이고, 난 중산층이고, 나는 유색인이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특수성의 맥락에 갇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민주주의자의 발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왜 편파적인가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 이 부분 넘어가도 될까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표현. 됐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올바른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이제 지금 제가 여기 그러니까 많은 경우 중심인데, 서구 백인 남성 이성의 엘리트에서, 요 맥락에서 이제 저도 지금 요 안에 엘리트라고 하는 거, 이성애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심의 언어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이 중에 한 부분 정도는 겹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어떤 이제 포지션하고 자기가 정확히 동일시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한 부분씩은 조금 틀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한국에서는 여기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게 절합이 되겠죠. 아티큘레이션이 다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남한, 남성, 이성의 엘리트, 기독교, 중산층 뭐 이렇게 될까요? 계급이 제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계급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중심을 차지한 사람들의 포지션이 조금씩은 달라질 거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편성에 대해서 자신의 포지션을 동일시하는 사람의 입장이 설득력을 더 갖죠. 모르겠어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보편성이 하나의 포지션으로 강등된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렇게 되면 다원주의자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성은 역사성이 없는 거잖아요. 시간성이 없는 것, 그게 보편성이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은 언제나 법칙으로서 또는 일종의 표준으로서 또는 상식으로서 타당한 것이라고 하는 게 보편성인데, 만약에 그건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는 당신의 입장이지 난 당신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타자의 목소리들이 이제 막 이렇게 아우성치도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편성도 하나의 편파성이고 보편성도 하나의 어떤 입장의 가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오케이 할까요? 맞아. 사실 나는 보편성을 참칭한 하나의 특수성에 불과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은 책들을 여러분들한테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건데,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에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논리에는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편성은 헤게모니아, 보편성은 하나의 어떤 입장의 가치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어떤 중심이? 사실 말도 안 되죠. 그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렇다는 거. 그래서 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페미니즘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그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정말 포스트 근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대가 지향한 보편성이 어떻게 억압받는 소수자나 억압받는 약자들을 침묵시켰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대의 폭력을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탈근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라고 하는 걸 약자들은 근대에서 가져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논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새로운 논리, 새로운 해석 틀이 필요한데 이제 그거를 제시한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포스트 모던한 이론가들인 거고,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는 어쨌든 포스트 모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면서 데리다, 들레즈, 락강, 푸꼬, 또 누가 있죠? 바르트, 기타 등등의 어떤 새로운 이론가들이 근대를 비판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수업 대중문화와 연관해서도 탈근대적인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방법론으로 채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보편성의 이제 철학적인 맥락에서의 반대말은 특수성이죠. 유니버설의 반대말이 파티큘러니까. 그래서 특수한 것, 그 다음에 똑같은 것, 동일성에 대한 어떤 반대말로서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이 개념들은 서구적인, 그러니까 근대적인 그 대립항에서 아래쪽에 있었던 것들이죠. 그렇죠? 나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근대적 가치관을 지향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수한 거, 개별적인 거, 그다음에 다름, 차이, 그다음에 타자, 합의에 대한 반대어로서의 불일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거나 나쁘거나 불쾌한 개념이죠. 그렇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 우리의 특수성과 차이를 인정해줘요라고 하면서 시끄러우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죠? 중심에 있는 입장에 있는 분은 불안하거나 불쾌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차이에 대해서 배려하는 방법을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 중심에 있죠.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있으면서 차이를 인정하고 너그럽게 어떤 약자들을 배려하고, 이건 분명히 여전히 중심이 해야 될 반성의 방식일 것 같긴 한데, 대체로 중심은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한다, 다스린다, 소통한다, 이런 방법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체벌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체벌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선생이 학생을 다스리는 또는 가르치는 방식으로 계속 얘기가 되는 걸 보면, 소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원주의적인 어떤 맥락의 소통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배우는 건데요, 사실은. 그렇죠? 그 배움이 부족한 사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음 댓글을 보면서 늘 하게 되죠. 그렇죠? 다음 댓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 차이의 어떤 다양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합의가 일어날 수 없는 그 절대적 간극들을 저는 다음 댓글 가서 즐겨요. 우리는 소통할 수 없구나. 그렇죠? 매일매일 즐깁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즐긴다는 표현은 좀 그냥 이제 긴장을 풀려고 하는 얘기고, 불안하죠. 이게 이 간극이 어느 순간 충돌의 장면으로 나타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전쟁도 즐기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에거니스틱 드마크러시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집어넣어 봤는데, 그러니까 탈근대적인 맥락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갈등주의적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에거니스틱이라는 말.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합의라고 하는 것하고 동일시되는 그런 근대적 사회도 있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 또는 서로의 입장성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불일치의 장면이에요. 그렇죠? 논쟁의 장면인데, 논쟁의 씬인데, 바로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는 장면,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장면인 거예요. 엄마하고 딸이 싸우는 장면.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탈근대적 맥락에서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합의, 동의라고 하는 환상이 깨지는 지점,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장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로는 가능하지만 싸우고 이게 정말 민주주의야 이러면서 그걸 환호하기는 또 역설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에고니스틱 드마크러시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그 법학자, 정치철학자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아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냥 잠깐 집어넣어 봤고요. 그래서 근대적인 의미의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지금 오늘날 이 불일치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걸 그냥 하나의 삶의 미덕으로 인정하는 민주주의로 이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봤고요. 이제 그래서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그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 안에서 이제 페미니즘, 그 다음에 탈식민주의, 퀴어 이론, 대중문화 이런 어떤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제 지금 등장을 했고, 대충 4개는 다 아시나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그러니까 포스트 식민주의라고도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탈식민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성주의는 어쨌든 그러니까 백인 남성 중심주의라고 하는 그 입장성을 비판하면서 나온 어떤 편파적인 담론이죠. 나 여성이야 라고 하는, 난 남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진 여성들이라고 하는,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진 여성, 그렇지 않은 여성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을 갖지 않은 여성은 흔히 명예남성이라는 표현 쓰죠. 그죠? 무늬만 여자인,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와 여자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명예남성과, 그죠? 여성의 자의식을 가진 여성의 싸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바꿔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여성주의라고 하는 게 70년대 이후로 등장했는데, 오늘날 페미니즘은 복수예요. 하나는 아닙니다. 페미니즘도 S를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자 여성주의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성주의도 70년대 이후로 굉장히 다양한 그 지파로 나뉘어져 있어서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이 수업에서 요거는 빼고요. 맨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한번 그 여성의 목소리들이 어떻게 다양한가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주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